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남편과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박서윤이라고 합니다. 올해 41고요. 7살 난 외동딸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결혼 8년 차. 저는 제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정한 남편, 똑똑한 딸, 든든한 친정. 부족할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배신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지금부터 들려드린 이야기는 모두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저는 외동딸이었어요. 그래서 결혼 상대를 고를 때 부모님은 누구보다 까다로우셨어요. 아빠는 특히 더 하셨죠. 제가 28에 그 사람 최승환 씨를 처음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데려갔을 때도 아빠 표정이 썩 좋지 않으셨어요. 남편은 당시 학원 강사였고 가진 것도 별로 없었고 시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셨거든요. 여러모로 아버지가 생각하기에는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좋다고 하니 결국 결혼을 허락해 주긴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결혼식을 2달 앞두고 아빠가 건강검진에서 위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청천벽력이었죠. 다행히 일찍 발견되어 수술로 절제하면 된다고 했지만 수술 후 2달 가까이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결혼식 준비에 회사 인수인계에 거기다 아빠 병간호까지. 엄마는 또 어떠셨겠어요? 엄마와 아빠, 저 이렇게 셋은 가족 경영 회사에서 일했거든요. 저희 회사는 그때만 해도 엄마가 거의 혼자 끌고 가시던 회사라 자리를 비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남편이 나섰어요. 자기야, 장인어른 병간호는 내가 할게. 뭐? 아이, 무슨 소리야. 당신 학원은 어떡하고. 학원 스케줄은 저녁 시간으로 바꾸면 돼. 회복기까지만 내가 해볼게. 아니야, 그건 너무 부담스러워. 일단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지. 그 사람은 그 다음 날부터 정말 병실에 들어갔어요. 자기 짐을 싸들고요. 처음엔 아빠도 불편해하셨죠. 그 사람은 정말 2달을 그렇게 했어요. 죽을 직접 떠먹여드리고 화장실에 갈 때 부축해드리고 저녁엔 출근하고 같은 병실 다른 환자 보호자들이 그러더군요. 아이고 저 양반은 친아들이에요? 아니요, 사위 될 사람입니다. 네? 아이,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저렇게까지? 아유, 따님이 남자를 잘 골랐네. 엄마가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병실에서 한참을 우셨어요. 저한테도 그러셨죠. 퇴원하는 날 아빠가 그 사람 손을 잡고 한참을 안 놓으셨어요. 평소엔 그렇게 무뚝뚝하시던 분이 눈물까지 그렁그렁 하시면서요. 너무 고맙네. 친자식이라도 이렇게는 못할 거야. 별 말씀을요. 이 은혜 내가 꼭 갚겠네. 그 한마디 뒤로 우리 친정에는 사위에 대한 빗장이 완전히 풀렸어요. 결혼하고 그 사람이 학원을 차린다고 했을 때 아빠는 본인 소유 상가 건물 2층을 통째로 시세 절반 임대료로 내주셨어요. 거기다 개원 자금 중 부족한 부분도 무이자로 빌려주셨고요. 엄마는 신혼집 전세금에 보태라며 또 큰 돈을 보태셨어요. 저도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을 전부 학원 인테리어에 보탰고요. 학원은 빠르게 자리를 잡았어요. 남편은 동네에서 믿을 수 있는 영어학원 원장님으로 자리를 잡았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평이 좋았어요. 저는 미국 동부 명문대 영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 커리큘럼은 다른 곳과 다릅니다. 학원 명함에도 홍보 포스터에도 학부모 설명회 자료에도 그 학력이 늘 박혀 있었어요. 그게 학원의 가장 큰 셀링 포인트였죠. 딸은 그런 남편을 굉장히 존경하며 따랐죠. 외동딸로 자란 제가 결혼해서 또 외동딸을 낳았고 그 외동딸이 친할머니는 못 봤어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는 그 모습이요. 그리고 그 모든 풍경의 중심에 사위 노릇 자라는 남편이 있었고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그 사람이 부쩍 달라졌어요. 어느 금요일 밤이었어요. 회사 일이 늦어져서 지우 학원 픽업 시간에 빠듯하게 도착했더니 현관에 꽃다발이 놓여 있더라고요.
백합과 장미가 섞인 큼지막한 다발이었어요. 거실에서 그 사람이 와인을 따고 있었죠. 여보, 이게 뭐야? 아니 뭐긴 우리 마누라 주는 거지. 무슨 날도 아닌데 갑자기? 꼭 무슨 날이어야 꽃 주나? 그냥 당신 생각나서 사왔어. 전 그날 밤 꽃향기 속에서 와인을 마시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 사람이 지우를 일찍 재워두고 저랑 둘이 시간을 보내려고 다 준비해뒀더라고요. 영화도 틀어두고 안주도 손수 만들었고요. 저는 그 사람 행동에 마음이 녹았어요. 거기다 그때 저는 그 사람을 위한 2가지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아빠 명의로 된 그 상가 건물, 그러니까 지금 학원 본원이 들어가 있는 그 건물을 정식으로 그 사람 이름으로 이전해 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기다리던 3호점 분원 확장에 필요한 투자금을 친정에서 받아주기로 한 것까지요. 명의 이전 날짜는 한 달 뒤로 잡혀 있었어요. 변호사 사무실 약속까지 다 잡힌 상태였고요. 그 사람도 그 일정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묻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던 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점심 뭐야? 일찍 들어오려고? 그 오늘 학원은 부원장한테 맡겼어. 집에서 좀 쉬려고. 그럼 일찍 들어와서 갈치조림 해줄까? 어머님 댁에서 보내주신 갈치 있잖아. 좋지. 우리 마누라 솜씨 좀 보자. 그 사람은 그날따라 유난히 다정했어요. 저는 출근하고 일찍 돌아오기 위해 오후 반차를 쓰고 동네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에게 갈치조림을 해주기 위해서였죠.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시장이었어요. 과일 가게 아저씨랑 친해진 계기는 분명히 있었어요. 결혼하고 첫 봄이었나?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날에 우산도 없이 장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아저씨가 가게 처마 밑으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사모님 여기 좀 들어와서 피피하세요. 감사합니다. 우산도 안 가져왔어요? 오늘 비 안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쏟아지네요. 아이고 잠깐만요. 아저씨가 가게 안쪽에서 우산을 꺼내 오시더군요. 진짜 감사해요. 다음에 꼭 보답할게요. 보답은 무슨. 우리 가게 단골 되어주시면 그게 보답이지. 그 뒤로 저는 정말 그 가게 단골이 됐어요.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2-3번은 꼭 들러서 과일을 사고 가끔은 아저씨랑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요. 사모님은 남편이 뭐 하시는 분이래요? 우리 그이요? 학원 원장이에요. 영어학원. 학원장님. 똑똑한 양반인가 보네. 네,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거든요. 아이고 대단하네. 사모님도 복 받으셨어. 전 그렇게 시장에서 남편 자랑을 자주 했어요. 자랑할 거리가 너무 많았으니까요. 학력 좋고 사업 잘하고 처가에 잘하고 딸 잘 챙기고 그 사람을 자랑하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였어요. 그 뒤로 짐꾼으로 데려갔던 남편과 과일 가게 아저씨가 마주한 적도 있었어요. 오늘은 사장님이랑 같이 오셨네. 그 학원장님이시라면서요. 사모님이 자랑을 어찌나 많이 하시는지.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잘생기신 분인 줄은 몰랐네. 사모님이 사람 보는 눈이 있으셨어? 감사합니다, 어르신. 앞으로 자주 들르세요. 사모님 오실 때 같이 오시면 더 좋고. 네, 그러겠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자주 들리지 못했어요. 이런저런 일로 바빴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그 문제의 발단이 된 갈치조림을 해주려고 시장에 들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혼자 시장에 갔어요. 생선 가게에서 갈치를 사고 채소 가게에서 시금치와 마늘을 사고 마지막에 늘 그렇듯 과일 가게에 들렀어요. 가게에 들어가니 아저씨가 살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대뜸 말하는 겁니다. 오랜만에 왔네. 근데 언제 이혼했대? 서비스 줄게. 아무거나 골라봐. 저는 처음에 그 말을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네? 아저씨 뭐라고 하셨어요? 이혼 언제 했냐고. 요즘 뜸했던 것도 다 그것 때문이지. 아저씨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이혼 안 했는데요? 네? 우리 남편 지금 집에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사람 갈치조림 해주려고 장 보고 들어가는 길이고요. 아저씨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사과를 담던 손이 멈췄고 입이 반쯤 벌어진 채로 저를 한참을 쳐다보셨어요. 그러더니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떨어뜨릴 뻔하면서 더듬더듬 말씀하시기 시작했죠. 아니 그게 아저씨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왜 그러세요? 내가 뭘 잘못 본 건가? 뭘 보셨는데요? 아니 얼마 전에 금요일이었나? 내가 호텔에 과일 납품 갔다 왔거든. 우리 동네에서 차로 한 20분 떨어진 큰 호텔. 거기 식당에 납품하고 나오는 길에 거기 1층 카페에서 사모님 남편분을 봤어. 우리 남편이요? 분명히 학원장님이었어. 옆에 젊은 여자가 앉아있더라고. 한 35쯤 됐을까? 그 여자가 학원장님 팔짱 끼고 있더라고. 자연스럽게. 전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사과 봉지가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사과들이 대구르르 굴러갔지만 전 그걸 줍지도 못했어요. 그 여자가 학원장님한테 그러더라고. 너무 또렷하게 들렸어. 입구 쪽이었거든. 그냥 일 때문에 만난 사람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혼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야 여자가 학원장한테 여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주말에 부부 동반 동창회 어디서 하냐고 옷 좀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던데. 그래서 당연히 이혼하고 재혼했구나 싶었지. 여보라고요? 부부라는 듯이 자연스럽게요. 그래서 사모님네 이혼하고 학원장이 새 살림 차렸나 보다 싶었지. 요즘 그런 게 흔하잖아. 이혼도 많고. 그래도 내가 헛것 본 걸 수도 있고 닮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아마 정확했을 겁니다. 보통 이런 일이 있을 때 본 게 확실치 않으면 당사자에게 말하기 꺼려하잖아요. 아닐 수도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과일 가게 사장님은 대번에 절 보자마자 이혼했냐고 물었어요. 아마 아주 높은 확률로 그 사람을 남편이라고 확정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그날 그 시간에 점심 약속이 있다면 나갔다는 것은 사실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 주말에 학원 학부모 모임으로 늦는다고 말하고 늦게 들어오기도 했고요. 아무렇지 않게 인사하고 시장을 나왔어요. 시장 입구에서 큰 길로 빠지는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집까지 걸어가는 15분 동안 저는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지금 집에 들어가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가. 그 사람이 의심하지 않도록 평소 그대로의 박서연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 사람이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깜짝 놀라더니 휴대폰 화면을 황급히 뒤집어 버렸어요. 저는 좋지 않은 표정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뭘 잘못 먹었는지 속이 안 좋네. 오늘은 그냥 시켜 먹자. 저는 도저히 요리를 할 생각이 들지 않아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죠. 당신 동창회 같은 건 안 해? 가만 보니 당신이랑 결혼하고 나서는 부부 동반 모임 같은 거 나가본 적이 없네. 친구들은 몇 번씩 나갔다고 하던데. 그거? 나야 모임 같은 거 거의 없어. 친구들도 다 미국에 있고 동창들도 그렇고. 내가 워낙 바쁘니까 가지는 못하고 메시지만 주고받아. 이미 만들어 놓은 답변인 듯 남편은 바로 그렇게 말을 꺼내더군요. 저는 남편을 섣불리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 모르게 남편의 뒷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그 사람과의 8년을 숫자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친정에서 빌려준 돈, 제가 보탠 돈, 신혼집 전세금, 학원 운영비, 분원 자금, 그 모든 게 머릿속에 쫙 펼쳐졌어요. 만약 남편의 불륜이 사실이라면 이 모든 걸 다 회수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결백하다면 그 믿음만큼 보상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침이 되자 저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어요. 그 사람도 평소처럼 식탁에 앉았고요. 여보, 오늘 일찍 들어와요? 오늘은 학원 가야지. 부원장이 오늘 휴무라 오늘은 내가 봐야 해. 몇 시쯤 들어와요? 한 10시쯤? 저녁 먹지 말고 기다리지 마. 학부모 미팅 있을 것 같아. 네, 알겠어요. 지우는 제가 학원 데려다 줄게요. 우리 마누라 최고. 그럼 다녀올게.
그 사람이 현관문을 나서고 저는 지우를 학교에 데려다 준 뒤 곧장 회사에 도착해서는 평소처럼 회계 업무를 봤어요. 점심시간에 잠깐 카페에 가서 노트북을 펴고 한 가지 작업을 시작했죠. 저는 지난 6개월간의 모든 가계부, 카드 명세서, 통신요금 고지서를 받아냈어요. 그 사람과 제가 공유하는 가족 카드 명세서까지 전부요. 저는 회계 담당이라 모든 내역을 한 줄 한 줄 검토하는 게 일이거든요. 그 눈으로 그 사람의 6개월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처음엔 평범했어요. 학원 출장비, 주유비, 식사비. 그런데 한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손가락이 멈췄어요. 같은 호텔 이름이 한 달에 두세 번씩 결제되고 있었어요. 학원 출장 명목이었지만 그 호텔은 학원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곳이었거든요. 이게 뭐야? 저는 무의식 중에 소리를 냈어요. 그러고는 그 옆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같은 날짜에 백화점 여성복 매장 결제, 또 그 옆 페이지엔 모르는 산부인과 진료비, 모두 제가 간 적 없는 곳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머릿속에 다음 단계가 차곡차곡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탐정사무소를 찾아 연락을 했습니다. 탐정사무소에 의뢰를 넣은 건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어요. 김 실장이라는 분이 절 도와주기로 했죠. 저는 그분 앞에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시장에서 들은 이야기, 카드 명세서에서 본 것들까지요. 사모님, 의뢰 내용은 정확히 어떻게 잡으시겠어요? 남편이 정말로 어떤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인지, 만약 맞다면 그 여자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 사진과 영상 증거가 필요해요. 법정에서 쓸 수 있는 수준으로요. 그렇게 기나긴 2주가 지나고 김 실장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자료가 정리됐다고요. 저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사무소로 향했어요. 파일을 한 장씩 넘기는 동안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사진이 한 장씩 넘어갈수록 가슴이 시멘트로 굳어지는 것 같았죠. 남편과 상간녀가 호텔 로비에서 손을 잡고 들어가는 사진, 같은 호텔에서 다음날 아침에 함께 나오는 사진,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그 여자에게 가방을 사주는 사진, 둘이 어느 식당에서 마주 앉아 와인잔을 부딪히는 사진. 두 사람이 함께 들른 호텔이 5곳, 식당이 11곳입니다. 그리고 이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여자분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정혜진, 35세, 이혼한 싱글맘이고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네? 여기 보세요. 이 아이가 다니는 학원이 어딘지. 김 실장님이 보여주신 서류엔 그 여자아들이 다니는 학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남편의 학원이었죠. 전 그 글자를 보고 한참을 멍하게 있었어요. 학원장과 학부모의 관계입니다. 이게 언제부터예요? 제가 추적한 결과로는 최소 3년 전부터입니다. 첫 번째 호텔 결제 기록이 3년 전 봄으로 잡힙니다. 3년.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종이 울리듯 울렸어요. 3년 전. 그게 어느 시점이었지? 친정에서 두 번째 지점 개원을 위해 자금을 추가로 지원해준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한테 여보, 요즘 학원 일이 너무 많아서 미안해 하면서 부쩍 다정해지기 시작한 시점이었고요. 그 다정함이 사실은 죄책감을 감추기 위한 연기였다는 걸 전 알게 된 거예요. 실장님, 이거 다 정리해서 USB로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이 여자 SNS와 단톡방 활동도 정리해 주세요. 평소 성격, 행동 패턴 그런 거요. 제가 좀 알고 싶어서요. 저는 남편의 이 이중적인 모습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3년을 제게 더 다정하게 대하며 의심을 불식시키고 불륜을 저지른 계산적인 남자가 이번에만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하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 들더군요. 거슬러 올라가니 의심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결혼하기도 전에 친정아버지 병원에서 병상을 지켜줬던 그 모습 또한 계획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USB를 받아들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언제부터 절 속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불륜을 저지르고 절 속였다는 건 진실이었으니 이제 남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할 상황이었어요. 물론 용서할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긴 했어요.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정 때문에요. 그런데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말하더군요. 여보, 그 다음 달에 명의 이전 확실히 되는 거 맞지? 그건 왜 궁금해? 아니 당신이 항상 말해줬는데 요 며칠간 아무 말도 없길래 뭔가 잘못됐나 싶어서. 하긴 제가 남편에게 매일같이 아버지 명의의 학원 상가 건물 이전받을 거라고 이야기해주곤 했으니 지금의 제 모습이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아직까진 별일 없어. 그렇지? 난 또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두근두근 했잖아. 건물 명의 이전받는 게 좋아? 좋다마다. 우리 아버님이 나한테 주시는 거 다 의미가 있는 거잖아. 평생 보답하면서 살 거야. 보답? 내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이 대화를 하면서 저는 남편의 입장이 전혀 궁금해지지 않게 됐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너무 훤히 들여다 보였거든요. 저를, 제 친정을 돈으로 보고 있다는 게. 그날 저녁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오전 반차를 쓸 건데 점심 먹지 말고 기다리시라고요. 점심시간에 드릴 말씀이 있다고요. 외동딸인 저에게 평생 모든 걸 다 내주신 우리 친정 부모님께 그 부모님이 친아들로 여기셨던 사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씀드릴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변호사 사무실에 먼저 들렀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탐정사무소에서 받은 USB와 자료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변호사님은 자료를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안경을 벗고 절 쳐다보셨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이건 그냥 외도로 보기엔 굉장히 계획적인 그림이 있어요. 어떤 그림이요? 보세요. 이 사람이 최근 두세 달 사이에 학원 명의로 된 자산을 본인 개인 계좌로 슬슬 옮기고 있어요. 적은 금액 같지만 누적하면 꽤 됩니다. 그리고 분원의 운영비 흐름도 좀 이상해요. 매출 일부가 학원 통장 말고 다른 통장으로 빠지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데요? 이혼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 패턴이에요. 부부 공동재산이 될 수 있는 자산을 자기 개인 자산이나 다른 사람의 자산으로 분리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다음 달에 명의 이전하기로 한 그 건물이요. 맞아요. 그리고 3호점 투자금까지. 사모님, 이 사람은 그 두 가지 큰 돈만 받으면 곧바로 이혼을 청구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이에요. 변호사도 미리 알아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의자에 잠깐 등을 기댔어요. 천장을 한참 봤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우습더라고요. 정말 우스웠어요. 8년 동안 제가 사랑한 사람이 그동안 머릿속에서 무슨 계산을 굴리고 있었는지 그제서야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평생 단 한 푼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싶어요. 가능해요? 가능합니다만 조건이 까다롭죠. 절대 먼저 들키면 안 된다는 거. 친정 부모님이 그동안 지원하신 돈에 대한 차용 관계는 분명하게 정리해둬야 한다는 거. 이게 그냥 증여인지 빌려주신 건지에 따라서 회수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있어요. 우리 엄마가 회사 회계로 다 정리해 두셨어요. 차용증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불륜 위자료 청구만 가지고는 사회적 타격이 좀 약합니다. 학원장의 사회적 평판을 무너뜨릴 만한 결정타가 하나 더 있어야 진짜로 끝이 나요. 저는 그 말을 듣고서야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점이 떠올랐어요. 결혼 8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사람의 미국 동창대, 졸업 앨범 한 장 본 적 없는 학력, 그 사람이 평생 자랑처럼 들고 다닌 그 명문대.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곧장 친정 부모님이 기다리는 식당으로 향했어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는데 친정 부모님은 벌써 와 계셨어요. 엄마가 절 보시자마자 손부터 잡으셨죠. 우리 딸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엄마, 일단 자리부터 앉으세요. 아빠도요. 왜 그래 서윤아? 회사 일이야? 아니에요, 아빠. 회사 일이면 다행이게요.
저는 가방에서 자료 봉투를 꺼내서 두 분 앞에 내려놨어요. 그러고는 한 장씩 보여드렸어요. 사진 한 장 한 장을. 시장 아저씨가 들었다는 그 대화 내용을, 카드 명세서를, 그리고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요. 이거 진짜야? 진짜 우리 사위 맞아? 네, 엄마 진짜예요. 어떻게 널 두고 이런 짓을 저질러? 우리가 여태 어떻게 해줬는데? 진정해요, 엄마. 진정을 어떻게 해? 이게 사람이야? 사람이 어떻게 이래? 아빠는 그동안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보시고 자료를 천천히 덮으시더니 처음으로 입을 여셨어요. 서윤아, 네가 이걸 다 알아낸 거니? 네, 시장 과일 가게 아저씨가 우연히 보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뒤로 제가 차근차근 정리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설마 결혼 전에 그런 행동한 것도 다 재산 때문이야? 그건 모르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혼할 거예요. 근데 그냥 이혼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서 우리가 8년 동안 들인 거 한 톨도 남김없이 다 회수할 거예요. 그리고 얼굴 들고 못 다니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손이 따뜻했어요. 그래, 그럼 우리도 널 도와야겠지. 내가 그놈한테 명의 이전해주기로 한 상가 건물 변호사 통해서 정식으로 절차 다 막아두자. 3호점 투자금은 없는 걸로 하고, 그리고 그동안 빌려준 돈 한 푼도 빠짐없이 다 받아내자. 차용증 있는 거 다 꺼내놓을게.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절 한참 쳐다보셨어요. 그 눈빛이 그렇게 단단할 수가 없었어요. 네가 그동안 그놈한테 잘했던 거, 우리가 그놈한테 해줬던 거, 그거 다 잘못 들어간 게 아니야. 너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해준 거야. 그걸 받아먹고도 배신한 건 그놈이야. 너 자신을 탓하지 마라. 네, 아빠. 전 그날 친정 부모님 앞에서 처음으로 한번 울었어요. 짧게요. 그러고는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니 그 사람이 또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줬어요. 다음 날부터 친정 부모님은 빠르게 움직이셨어요. 송금 기록, 차용증, 무이자 약정서까지요. 아빠는 그동안 만나오던 변호사한테 가셨어요. 학원이 입주해 있는 그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검토받기 위해서요. 그날 저녁에 아빠랑 통화를 했어요. 서윤아, 변호사가 그러는데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은 일반적으로 만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통보하면 된다는구나. 학원 본원 임대차 만기가 언제냐? 넉 달 뒤에요, 아빠. 그럼 지금 통보하면 정확히 만기 4개월 전이니까 시기상 적절하다. 네, 아빠.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사람이 학원 운영하면서 그동안 우리한테 임대료를 다 제대로 냈는지, 연체된 거 없는지 다 정리해뒀다. 혹시 모르니까.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잠시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외동딸이라서 그 말이 마음에 자꾸 남았어요. 외동딸이라서 부모님께 모든 게 다 갔고, 외동딸이라서 부모님의 모든 것이 그 사람한테 갔고, 외동딸이라서 그 사람이 그걸 다 노렸던 거였잖아요. 그날 밤 거실에서 그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여보, 요즘 친정 자주 가더라? 내 회사 일이 좀 많아서요. 엄마랑 처리할 게 있어서. 무슨 일인데? 우리 마누라 회사에서 점점 중요해지나 보네. 그러게요. 엄마가 저한테 일을 자꾸 늘리시네요. 좋은 거지. 자기 친정이니까 자기가 더 신경 써야지. 네, 자기. 근데 여보, 그 다음 달 12일 명의 이전 일정은 그대로지? 네, 그대로예요. 아빠도 그날 비워두신대요. 자기도 시간 비웠죠? 비웠지. 그날만큼 중요한 날이 어딨다고. 네. 다음날 회사 점심시간에 저는 그 사람이 쓰는 서재로 갔어요. 그 사람이 학원에 가 있는 시간이었고 지우는 학교에 있었어요. 가정부 이모님은 일주일에 2번만 오시는데 그날은 안 오시는 날이었고요. 저는 우리 집 가장 안쪽에 있는 그 사람 서재문을 열었어요. 서재는 늘 그 사람이 출입을 조심스럽게 하던 곳이었어요. 결혼 8년 동안 저는 그 서재에 일주일에 한 번쯤 청소하러 들어갔지만 책상 서랍이나 캐비넷은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사람이 자료가 많아서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날 저는 그 캐비닛을 열기로 마음먹은 거였죠. 잠긴 캐비닛은 없었어요. 그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굳이 잠가둘 필요가 없었거든요. 첫 번째 서랍, 두 번째 서랍, 세 번째 서랍을 차례로 열었어요. 학원 운영 관련 서류들, 세금 계산서, 강사 계약서들이 주로 있었고요. 그러다 캐비닛 가장 아래쪽 서랍을 열었을 때였어요. 거기에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색이 바랜 노란 봉투였고요. 그 안에서 저는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지방의 어느 4년제 대학교의 졸업증명서였어요. 영문학과 졸업, 발급일자는 그 사람이 미국에 갔다고 했던 그 시기였어요. 졸업자 이름엔 분명히 최승환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손이 떨리진 않았어요. 그저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에 차올랐죠. 그 사람이 평생 학원 포스터에 박아뒀던 그 미국 명문대 영문학과 졸업, 학부모 설명회마다 강조했던 그 이력, 우리 지우가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던 그 학력, 그게 8년 동안 같이 산 아내인 저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졸업장이 있는 동안 정작 그 사람의 진짜 졸업장은 이렇게 서랍 안쪽에 처박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종이를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봉투 안에 다른 서류들도 다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고는 봉투를 정확히 원래 자리에 다시 넣고 서재를 나왔어요. 그동안은 슬프고 비참하고 화가 났지만 그날 처음으로 진짜로 미웠어요. 우리 지우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아빠의 학력마저 가짜라니. 지우가 이걸 알면 어떤 얼굴을 할까?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저는 회사로 돌아가서 김 변호사님께 곧장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 미국 명문대 학력이 가짜인 것 같아요. 한국 지방 4년제 대학 졸업증명서가 집에서 발견됐어요. 미국 대학의 학적 조회 공식 요청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데 한 일주일이면 결과 나옵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결과 나오면 곧바로 그 사람한테 들이밀 건 아니에요. 학원 등록 관련 교육청 신고하고 사문서 위조로 경찰에 고소장 접수할 거예요. 그 절차도 같이 준비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 앞에서 한참 앉아 있었어요. 회계장부 위에 손이 올라가 있었지만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같은 사무실에 엄마가 다가오시더니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서윤아, 좀 쉬어. 점심 먹었어? 네, 엄마. 표정이 또 안 좋네. 무슨 일이야? 엄마, 그 사람 미국 명문대 학력 가짜였어요. 뭐라고? 오늘 그 사람 서재 캐비닛에서 한국대학 졸업증명서를 찾았어요. 변호사 통해서 미국 대학에 학적 조회에 들어갈 거예요. 엄마는 한참을 말없이 서 계시다가 갑자기 자기 가슴을 두드리셨어요. 이런 미친놈이? 우리 지우 학원도 그놈 학원 다녔는데 우리 손녀가 친구들한테 미국 명문대 나오신 아빠라고 자랑하던 게.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이 돼, 서윤아? 그놈이 지방대를 나오던 해외 명문대를 나오던 솔직히 아무 상관없어. 하지만 너를 이렇게 속이는 건 아니지. 이쯤 되니 그놈이 일부러 너한테 접근한 거 아닌가 싶다. 나쁜 놈,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이야. 그놈은 내가 가만히 안 놔둬. 흥분한 엄마 덕에 결국 아빠도 알게 되셨고요. 아빠는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는 한참을 창밖만 보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 하셨죠. 얌전히 이혼만 해주지 마라. 줬던 걸 모두, 아니 그 이상으로 모든 걸 회수해야 해. 그렇게 저의 복수는 조용히 시작됐어요. 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자연스럽게 모든 걸 막아두는 거였죠. 가장 먼저 한 일은 3호점 투자금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미루는 거였어요. 며칠 뒤 저녁, 그 사람이 평소처럼 3호점 얘기를 꺼냈어요. 여보, 그 3호점 자리 알아봤는데 좋은 데가 있더라고. 어디야? 강남 쪽인데 임대료가 좀 비싸긴 한데 입지가 좋아. 임대료가 얼만데? 보증금 5억에 월 1,500 정도. 여보, 그거 좀 미루면 안 될까? 갑자기 왜? 우리 회사 요즘 좀 힘들거든.
돈 좀 생기려면 몇 달 더 있어봐야 한대. 아, 그래? 뭐 그럼 어쩔 수 없지. 회사 사정이 그렇다면.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회사 사정은 멀쩡했거든요. 그 사람 3호점 자금만 빼고요. 솔직히 이렇게 말한 이유도 따로 있었어요. 우리가 망하고 있다는 인상을 줘서 이혼하기 쉽게 하려고요. 혹시라도 부모님이 가진 것 때문에 이혼해주기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불안을 증폭시키기 위해 아버지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바쁜가? 아닙니다, 아버님. 말씀하세요. 다음 주에 명의 이전 해주기로 했는데 좀 미뤄야겠어. 내가 지금 입원 중이라. 네? 아니, 아버님 어디 안 좋으세요? 위암이 재발했는지 몸이 안 좋아. 지금 입원해서 검사하는 중이다. 그러니 내가 퇴원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할 거야. 아, 네, 아버님. 건강이 우선이죠. 검사 잘 받으세요. 아버지는 아프지 않았지만 입원을 가장하고 집에만 계시기로 했어요. 남편 놈이 회사에 있는 아버지와 마주치면 안 되니까요. 그 사이에 김 변호사님 쪽에서 친정에서 그 사람 학원에 빌려준 돈에 대한 법적 정리를 차근차근 마무리했어요. 차용증, 이체 기록, 무이자 약정서, 학원 인테리어 비용 영수증, 신혼집 전세금 지원 송금 기록까지요. 전부 다 단순 증여가 아닌 차용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 학원 본원이 입주해 있는 그 부모님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보냈습니다. 아빠가 변호사를 통해 정식 내용 증명을 보냈죠. 임대차 계약 만기일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보였어요. 그 사람이 그 우편물을 받은 게 아버지와의 통화 일주일 뒤였거든요. 당연히 저는 알고 있었지만 시침이 떼고 있었고요. 평소처럼 일찍 들어와서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꺼내 가지고 왔어요. 봉투를 뜯고 내용을 읽는 그 사람 표정이 처음으로 일그러지는 걸 봤어요. 여보, 이게 뭐야? 이거 뭔데? 아버님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용 증명이 왔는데 학원 본원 임대차 계약 갱신 안 한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얼마 전에 아버님이랑 통화했을 때 이런 이야기 없었는데? 아, 그거? 아빠가 이번에 건강도 안 좋으시고 회사도 좀 안 좋아서 자산 정리를 좀 하시려나 봐. 그 건물 팔아버리려고 하셔. 뭐? 갑자기? 나한테 준다고 해놓고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 남편이 건물 소유권 앞에서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그 사람 얼굴이 새파랗게 굳어 있었어요. 어쩔 수 없잖아. 원래부터 우리 돈도 아니었고 나중에 학원 옮기거나 당신이 그 건물을 사는 거 말곤 답이 없네. 건강 안 좋으시면 나한테 명의 좀 빨리 해주시는 게 맞지 왜 임대를 끊어? 전 그 말에 속으로 또 한 번 웃었어요. 명의 이전부터 받고 싶다는 욕망이 그 짧은 한마디에 정확하게 드러나는 사람이라는 걸 왜 예전엔 몰랐을까요? 그 사람은 그날 밤 한참을 거실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어딘가에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고요. 저는 침실에 들어가서 일찍 누웠어요. 새벽 2시쯤에 화장실 가는 척 거실을 나갔는데 그 사람이 베란다에서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목소리를 죽이고요. 저는 그 옆을 지나가지 않고 살짝 멈춰서 들었어요. 아니 갑자기 말도 없이 미친 거 아니냐고. 그래 알아. 일단 3호점 자금부터 받아내고 그 명의 이전은 어떻게든 해보긴 할 건데. 알겠어. 내가 처리할게. 그 사람이 통화하는 상대가 누군지 짐작하더군요. 상간녀였겠죠? 저는 그 자리에 잠깐 멈춰서 그 통화 소리를 다 듣고는 조용히 침실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고 누워있는데 그 사람이 한참 뒤에 들어왔어요. 미국 대학으로부터 학적 조회 회신이 도착한 건 그로부터 닷새 뒤였어요. 김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저를 부르셨어요. 해당 인물 최승환은 본교에 입학 또는 재학한 기록이 없으며 어떤 학위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회신이 왔네요. 예상대로네요. 이제 학원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로 신고 및 고소 가능합니다. 사모님 결정만 내려주시면 됩니다. 진행할게요. 이혼 소장 먼저 진행해 주시고
충격하실 때마다 하나씩 폭탄 터뜨리는 게 좋겠네요. 변호사와 이야기를 마무리한 그날 저녁, 저는 익명의 새 번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친정회사에서 가끔 익명 광고 캠페인 진행할 때 쓰는 임시 번호 발급 서비스를 통해서요. 그리고 상간녀한테 메시지를 보냈죠. 최승환 원장님 사무실도 집도 통장도 다 처갓집 자산이라 이혼해도 가져갈 거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 학력도 가짜예요. 미국 명문대 졸업이 아니라 한국 지방 4년제 출신입니다. 알고 계신 사실 맞습니까? 그러면서 증거 사진을 모두 보냈죠. 미국 대학 학적 조회 회신서, 한국 대학 졸업 증명서, 친정에서 학원에 빌려준 자금 차용증 사본 일부까지. 이름 부분만 살짝 가리고요. 답은 오지 않았지만 전 걱정하지 않았어요. 둘 사이에 사랑이 아니라 돈이 중요했다면 상간년 제 미끼를 물 테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아침, 남편놈의 인생에 2장의 봉투가 동시에 도착했어요. 한 장은 이혼 소장, 한 장은 위자료 청구 소장. 그리고 같은 시간 학원 본원 정문 앞에는 교육청 점검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소장을 식탁 위에 보란듯이 두고 먼저 출근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죠. 오후 3시쯤 남편이 회사 1층 로비에 나타났어요. 저는 일을 모두 멈추고 1층으로 향했습니다. 1층 로비 한쪽 응접 공간에 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봉투가 손에 그대로 들려 있었고요. 저를 보자마자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여보, 이게 다 뭐야? 이혼 소장이 왜 나한테 와? 위자료 청구는 또 뭐고? 대체 이게 무슨 장난이야? 장난? 누가 장난으로 이혼 소장을 보내? 이혼하자는 거야. 당신 바람났잖아. 순간 남편의 입이 합주기가 된 것처럼 다물어졌습니다. 이거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오해? 바람핀 거 아니야. 혹시나 당신이 뭘 봤다면 그건 학부모 학원 상담 차원에서. 학부모 학원 상담을 호텔에서 해? 그것도 5번이나? 매번 같은 호텔에서? 백화점에서 가방 사주면서? 여보, 그건.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야. 당신 미국 명문대 영문과 졸업이라면서. 그런데 한국 지방 4년제 졸업증명서가 우리 집 서재 캐비넷에 있는 이유는 뭐야?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할 건데?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네 불륜 캐다가 그거 하나만 속이지 않았겠지 싶어서 조사해봤는데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 그래서 이혼 결심은 쉬웠어. 서윤아, 우리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 너무 오픈된 곳이고 난 부끄러울 것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해. 왜? 꼴에 그런 이야긴 부끄럽나 보지? 불륜에 학력 위조까지 해놓고 뻔뻔하게.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혼 소장 잘 봐. 거기 별거 시작 일자 적혀 있어. 오늘부터야. 그리고 지우는 내가 데려갈 거야. 친정에서 키울 거고. 면접 교섭권 같은 건 법원이 결정할 거야. 서연아,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이런 식으로 이혼하는 건 아니야. 우리 지우를 봐서라도. 겨우 가라앉혔던 흥분이 다시 터져버렸죠. 야, 지우 이야기 꺼내지도 마. 넌 아빠 자격도 없는 놈이야. 우리 딸이 당신 때문에 무슨 일을 당했는데? 이제 와서 지우를 입에 올려?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야? 이혼은 합의를 봐야지. 일방적으로 이게 뭐야?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하라고 했어? 난 합의 안 해. 무조건 소송이야. 그리고 한 가지 가르쳐 줄까? 뭐를? 이혼 소송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이건 첫 번째일 뿐이니까. 이혼 소송 시작하면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할 거야. 그리고 사문서 위조, 형사 고소도 넣을 거고. 교육청에서 학원 점검까지 들어가겠지.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친정에서 빌려간 돈, 변제 청구 소송까지 줄줄이 있을 거야. 당신 학원 본원 임대차 갱신 거절은 이미 들어갔고. 날 배신한 대가를 어디 한번 열심히 짊어지고 살아봐. 망연자실한 남편놈의 얼굴을 쏘아보고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는 지우를 데리고 친정으로 짐을 옮겼어요. 엄마와 아빠가 지우 방을 미리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그리고 이혼소장과 형사고소장이 들어간 다음 날부터 그 사람의 세상은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교육청에서 남편 학원에 점검을 나왔어요. 학원장의 학력 허위 광고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었죠. 점검 결과는 한 주 만에 나왔고요. 학원 등록 시 제출했던 자료와 실제 학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됐어요. 학원법 위반으로 등록 취소 절차에 들어갔고요. 분원도 같은 원장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서 줄줄이 흔들렸어요. 그 사이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소문이 빠르게 돌았어요. 학력 위조도 난리였지만 제가 학부모 단톡방에 슬쩍 흘린 수강생 엄마와 불륜 중이라는 말에 학부모들이 아주 난리가 났던 거죠. 결국 학부모들이 줄줄이 환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만에 본원 등록 학생 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고요. 분원도 사정이 비슷했어요. 그 사람이 정신없이 학부모들을 만나러 다녔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오해가 있다. 이건 사적인 일이다. 곧 해명하겠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들어준 사람은 거의 없었죠. 학원이라는 게 그래요. 한번 신뢰가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가 정말 어려워요. 불륜만이었다면 실력만 좋으면 상관없다는 학부모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학력 위조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일이죠. 그 학력만 보고 비싼 돈 주고 학원 다니게 하는 엄마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이에 남편은 상간녀와도 점점 멀어지더군요. 제가 바란 그대로요. 그 여자는 그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한 게 어느 일요일 오후였대요. 김 실장님이 그 만남도 다 추적해 주셨고요. 카페에서 그 둘이 마지막으로 다툰 녹음을 며칠 뒤에 들었어요. 오빠 솔직히 말해. 사무실도 집도 다 처갓집 거야? 진짜야? 그걸 어떻게... 전부는 아니고 초기에 좀 도움을 받긴 했지. 근데 그건 정상적인 사업 자금이야. 학력은? 미국 명문대 나왔다며. 한국 지방대 출신이라며? 누가 그래? 누가 그랬든 상관없잖아. 사실이 아니야. 나 진짜 너랑 결혼할 생각으로 우리 애 학원도 너네 학원 보낸 거야. 너 명문대 출신이라고 해서. 솔직히 말해봐. 학원 등록 취소된대? 몰라. 그럼 이제 뭐 먹고 살 거야? 천천히 생각 좀 하게 해줘. 천천히가 어딨어? 그럼 위자료는? 재산 분할은? 그거라도 빵빵하게 받아서 나와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내야 할 위자료도 내줘야 하고. 위자료는 내가 줘야 하는 입장이야. 당신이 입 터는 바람에. 그걸 왜 내 탓으로 돌려? 들킨 오빠 탓이지? 우리 결혼 후에 살 집은 어떻게 할 거야? 오빠 명의로 된 거 다 처갓집 거라는데. 혜린아 제발 그만 좀 해. 이름 부르지 마. 나 너 잘나가는 학원 원장이라서 좋아했어. 능력 있는 남자라서. 그래서 우리 애도 너네 학원 보낸 거고. 근데 뭐? 학력도 가짜, 통장도 가짜. 너 같은 인간이랑 내가 계속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 야! 나 이혼한 거 한 번도 후회 안 했는데 너 만난 건 진짜 인생 최악의 후회야. 녹음 속에서 그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사람이 따라가는 소리도요. 그게 그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학원 본원이 결국 문을 닫게 됐어요. 임대차 갱신 거절이 들어간 데다 등록 취소까지 겹쳐서요. 분원 한 곳도 폐원했고 다른 한 곳은 다른 사람한테 헐값에 넘어갔어요. 그 사람이 그동안 학원에서 빼돌려둔 자산도 곧 진행될 재산 분할 소송에서 다 드러나게 됐고요. 김 변호사님이 그 사람이 옮겨둔 통장 내역까지 다 추적해 두셨거든요.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든 남편놈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보, 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다 잘못했다고 했잖아. 내가 그 여자랑 관계도 정리하고 사과도 할게. 그러니까 제발. 그 이유를 아직 모르면 안 되지.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 여자랑 관계 정리하든 말든 너 알아서 하고. 난 이제 너랑 상종할 생각조차 없으니까 당장 나가. 내가 바람은 피웠지만 당신에게 소홀했던 건 아니잖아. 그게 더 문제라는 걸 몰라서 이래? 넌 바람 피려고 날 속이고 내게 잘해주는 기만을 저질렀어. 그리고 잘해준 것도 이유가 있었잖아.
우리 부모님이 지원해주는 돈. 왜? 이제 그거 없으니까 아깝니? 그게 아니라 나한테 준 돈을 다 돌려받으면 나는 학원도 잃고 집도 잃는다고. 그걸 왜 나한테 이야기해? 그거야말로 네가 저지른 일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내가 너한테 불륜하라고 등 떠밀었어? 학력 위조하라고 강요를 했어? 대체 내가 뭘 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한 건 너야, 내가 아니라. 그래놓고 학원 잃는다고 질질 짜기나 하고. 여보, 누가 네 여보야? 소름 끼치는 소리 그만하고 당장 돌아가. 난 당신하고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어. 너한테 닥친 모든 일은 네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내 탓하지 말고 상간녀랑 알콩달콩 잘 살아. 그렇게 저는 남편과 헤어지게 됐습니다. 이혼 판결은 그 다음 해 봄에 마무리됐어요. 친정에서 빌려준 돈은 판결을 통해 회수됐고요. 위자료도 정해진 금액 그대로 받았어요. 상간녀한테 청구한 위자료도 받아냈어요. 그 여자는 한참 동안 답변서도 안 보내다가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요청했지만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을 거 다 받았어요. 특히 재산 분할에서는 제가 많이 유리했죠. 남편이 딱히 기여한 일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남편은 재산 분할로 아주 조금 현금을 받았지만 위자료로 결국 다 되돌려줘야 했죠. 남편은 정말 말 그대로 빈털터리로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건진 게 없었어요. 강사로서의 권위, 명예, 부 모든 것이 사라졌고 가장으로서의 존경과 행복 또한 사라졌고 한 아이로부터의 신뢰조차 다 깨먹어버렸죠. 학원 본원이 입주해 있던 그 상가 건물은 친정아빠 명의에서 제 이름으로 정식 이전됐어요. 원래 그 사람한테 가야 했던 그 명의가요. 1층은 카페로, 2층 학원 공간은 새로운 임대인이 들어왔어요.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그리고 1년이 흘렀어요. 그 1년 동안 저는 회사에서 정식 직원으로 합류했어요. 운영 기획까지 같이 보게 됐고요. 엄마는 점점 일을 줄이시고 저한테 회사를 넘기실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지우는 학교에서 다시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처음 몇 달이 힘들었지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빠르게 회복했죠. 그 1년 뒤 봄날이었어요. 4월 중순쯤 저는 새로 사귄 남자친구와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사무실 앞 큰 길에서 잠깐 차를 세워두고 남자친구 팔에 손을 살짝 얹고 같이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간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입구에 한 사람이 서 있더군요. 저는 처음엔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나중에서야 알아챘죠. 서연아, 잘 지냈어? 근데 이 사람은 누구야? 저는 옆에 있는 남자친구를 한번 보고 다시 전 남편을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내 남자친구야. 여기 변호사 사무실 주인. 뭐? 왜 놀라? 1년이면 반품한 쓰레기 입고 새로운 남자 만날 충분한 시간 아닌가? 그 사람이 한 발자국 다가오려다 멈췄어요. 서윤아, 잠깐만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여기 이 건물 우리가 같이 일군 건물이잖아. 이 건물에서 내가 학원 운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행복했잖아. 전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살짝 웃었어요. 1년 만에 그 사람한테 보여준 첫 표정이 비웃음이었어요. 같이 읽었다고? 한숨이 다 나오더군요. 어쩜 개소리를 이렇게 정성 들여 하는지. 같이 읽어서 번 돈으로 상간녀랑 바람피고 명품백 사준 사람이 누군데? 양심에 털났어? 그딴 소리나 하고. 서윤아, 같이 읽었다는 말 진짜 양심에 손은 얹고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입을 다물었어요. 옆을 지나가던 행인 몇몇이 흘끗 우릴 봤어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다시 한번 말을 꺼냈어요. 서윤아, 나 정말 다 잃었어. 학원도 다 망했고 부원장도 다 떠났고 친구들도 다 등 돌렸고 동네에서도 다들 손가락질해. 학력 위조 형사처벌도 받았고 그 여자도 떠나갔고 너밖에 없어. 정말 너밖에 없어. 저는 그 사람을 한참 쳐다봤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학원이 망한 게 누구 탓인데? 학력 위조한 본인 탓이지 누구 탓이겠어. 상간녀가 도망간 것도 본인이 빈털터리 돼서 떠난 거잖아. 상간녀가 사랑한 게 당신이었어?
당신 통장이었지. 하물며 상간녀한테 가방 사주던 그 돈도 다 우리 친정 돈이었고. 한마디로 당신이 가진 게 뭐 있었어? 가짜 학력, 가짜 통장, 가짜 사랑 다 가짜였지. 남편 놈은 아무 말 없이 저만 쳐다보더군요. 본인이 8년 동안 우리한테 받은 거 다 토해냈으니 우린 당신한테 더 이상 관여 안 해. 그동안 정혜린 씨한테 갖다 바친 거는 본인이 평생 빚져서 갚으면 되겠네. 어떻게 갚을진 모르겠지만. 저는 한 발자국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 사람이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고요. 1년 전 회사 로비에서 그 사람이 했던 동작이 정확히 반대로 일어났어요. 우리 지우한테 다신 연락하지 마. 면접 교섭은 법원이 정해준 대로만 하고. 본인이 양육비도 제대로 못 보내고 있는 거 다 알아. 보낼 수 있을 때 보내. 지우가 본인 양육비 안 받아도 잘 크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 건물이니까 나가. 2번 다시 오지 말고. 한 번만 더 오면 그땐 무단 침입으로 신고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옆에 있는 남자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변호사 사무실 계단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잃은 게 뭔지 직접 보여주려고요. 문이 닫히는 순간 1년이란 시간이 정말 마무리된 기분이었어요. 그 사람의 시대가 닫혔고 제 시대가 열렸어요. 같은 건물에서요. 그 사람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그 자리에서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상에는 평생을 거짓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짜 학력, 가짜 사랑, 가짜 다정함으로요. 그런 사람들은 늘 본인이 가장 똑똑하다고 믿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본인이 뿌린 씨가 본인 발목을 잡는 날이 반드시 와요. 그날이 빠르냐 늦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 옆에서 묵묵히 헌신하던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평범한 아내가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되는 순간이요.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거짓 위에 세워진 인생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진실 위에 선 사람은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회복합니다.